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삶의 목적과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심리학이 답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먼저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줄곧 따라다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푸념하고 방황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자신이 믿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혹은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거창한 삶의 목적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소박한 삶의 목적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라는 그 김상용 시인의 표현처럼 삶의 이유를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웃음으로 답을 대신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의 존재 이유를 물어왔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성각자들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해왔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철학적, 윤리적 이야기도 있고, 또 정치적, 종교적 이야기나 혹은 개인의 통찰과 신념에 근거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들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방 안에 폐품처럼 쌓여가고, 또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방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는 온갖 말의 유희에 갇혀버린 그런 신세가 된 듯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말의 홍수를 참고 또 견뎌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왜 생각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 방법을 책으로 남기셨던 많은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만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작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성공적으로 살았지만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혹은 생각하지 못하리라고 추측되는 쥐나 바퀴벌레, 개구리, 이런 다른 생명체들은 도대체 목적 없이 사는 것일까요? 어쩌면 인간이 이처럼 골치 아픈 질문과 씨름하는 이유는 고등 인지 기능과 의식을 담당하는 우리의 뇌 영역의 발달로 인한 일종의 부작용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 우울한 것은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고 계속 외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가 옳은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선뜻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옳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종교, 경제, 문화 등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달리 생각하고, 또 그러한 생각이 실제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왜 사는지에 대한 물음이나 혹은
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나 소설 등 예술 작품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 자신의 주관적 신념이나 편향을 배제하면서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누가 어떤 대상을 연구하든지 그 대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물질, 암모니아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그 분자 구조를 밝혀냈고 또 그 물질이 알칼리성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면 다른 사람이 연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마음을 연구하는 한 사람의 심리과학자에게 삶의 목적이라는 주제는 너무 큰 주제고 질문일 수 있죠. 어떤 심리학자는 기억을 주로 연구하고 또 어떤 심리학자는 평생 비전, 시각만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도 각기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입력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했다가 인출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보는 것, 즉 시각 역시 외부의 대상이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위 목적은 다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적으로 나뉘는데, 가령 대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형태와 색 같은 것을 알아야 하고, 다시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모서리나 윤곽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서 어떤 알고리즘이나 정보 처리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 인간 마음의 요소들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을 연구하면서 마음이라는 큰 그림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이나 혹은 시각 혹은 감정과 같은 이런 마음의 요소들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즉 우리 마음의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마음의 주인인 내가 혹은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이 환경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생존하고 번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이론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 다윈의 진화론은 생명체의 진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화적 관점과 이론들은 우리 마음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즉 생존에 유리한 마음과 행동이 살아남아서 후대에 전달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도태되거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석기시대부터 수백만 년 동안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뇌의 특정 구조나 회로가 진화되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수렵과 채집을 하던 원시시대의 마음이 현대인의 뇌에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2007년 미국 퍼듀 대학의 심리학자들과 2010년 저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기억 연구에서 사람들은 생존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가장 기억 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실험 참가자들에게 여러 단어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과거 원시시대처럼 맹수들이 있는 그런 초원에 홀로 남겨지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각 단어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 조건, 이런 생존 조건이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 가령 이사하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놀러 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상상하거나 혹은 그런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도 높은 기억 수행률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같은 생존 조건이라고 해도 원시적인 초원을 상상하는 것이 도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생존 조건보다도 더 높은 기억 수행률을 보인 점도 흥미롭습니다. 사실 우리 뇌의 진화는 수백만 년 동안 원시 시대에서 진행되었고, 어쩌면 우리 인류 조상들 대부분이 생존해 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런 초원의 상황은 우리 기억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생존과 관련된 것이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잘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잘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겼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적응적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은 원시 시대에는 적응적이었어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령 먹을 것이 귀했던 원시 시대에는 달고 짜고 또 기름진 음식들, 이런 음식은 생존에 중요한 에너지원이었고,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적응적인 마음이었죠. 그러나 먹을 것이 넘쳐나는 오늘날 이러한 마음은 더 이상 적응적인 것이 아니고 성인병을 유발하는, 오히려 경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시 시대를 거쳐온 우리의 뇌는 아직도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많은 A++ 뭐 이런 2 등급, 막 좋은 등급의 그런 소고기, 그런 고기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진화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적응하며 이 변화, 또 우리 역시 변화해야 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내 세대 안에서 진화할 수가 없죠. 네. 한 세대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학습 능력입니다. 물론 학습 능력도 진화의 산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태어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진화가 아니라 바로 학습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세대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내 세대 안에서 진화할 수가 없죠. 네. 한 세대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학습 능력입니다. 또한 인류는 여러 다양한 생존 환경에 놓이면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동서양의 문화가 마음이 다른 것도 각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지켜온 규범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농업이나 어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어온 동양에서는 협동하는 것, 이런 것이 생존에 중요했고, 따라서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축업을 주로 했던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조되어 온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무척 신경을 쓰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자꾸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같이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인류는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며 오늘날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인류에게 가장 큰 환경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이 그동안 인류가 겪은 여러 변화들을 이야기해 왔지만, 저는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100년마다 한 번씩 지구에 와서 지구의 생명체를 조사하는 외계인 ET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ET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ET가 만약에 있다면 100년마다 와서 100년마다 한 번씩 지구에 와서 지구의 생명체를 조사하는 그런
ET 외계인이 있다면 현재 인류가 과연 과거 수십만 년 동안 조사했던 그 호모사피엔스가 맞는지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그동안 모든 대륙에서 평균 한 40세 정도의 수명을 넘지 못했는데 갑자기 100년 만에 와보니까 이제는 그 2배를 훨씬 넘게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인류에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예방접종을 통해서 현 인류는 선천적인 것에 더해서 획득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각종 치료제와 의료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또 최근 유전자 가위, 그런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개발 등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과학기술, 이런 거 역시 과거 호모사피엔스와는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인류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과거 호모사피엔스에게 없었던 다양한 항체가 준비되어 있고 이미 100년 전 우리 조상과는 생물학적으로도 다른 몸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과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20년 대한민국 총 출생아 수가 27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겠죠? 네,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평균 출생아 수도 2020년에 이미 0.84명. 즉 2018년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이고 또 역대 최저이죠. 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커서 자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2021년과 2022년 통계치 역시 계속 하락 추세로 계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쏟아부은 그런 예산 어마어마하고 또 현재를 비웃고 있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물어보면 결혼하기 힘들고 아기 낳아 키우기 힘든 그런 환경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이유는 저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 마련하기 힘들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과거 보릿고개를 겪으며 고생했던 우리 조상이나 혹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방한칸 마련하기 힘들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급급했던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지금보다 출생률이 더 낮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그런 말로 젊은 층에게 지금 훈수를 두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포장지로 우리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는 본능적이고 생물학적인 그 기저 원인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목적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내 자식, 내 유전자와 비슷한 종족, 즉 인류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인류는 개인 수준부터 집단 수준, 사회, 국가 혹은 전체 인류라는 다양한 수준에서
각 수준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그런 최종 목적에 무엇이 부합되고 무엇이 이를 위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도록 우리는 진화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하기 싫다거나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집단 전체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저출산이 그렇게까지 큰 위협은 아니라는 그런 집단적 사고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집단의 생존을 위한 전략 가운데 저출산이라는 그런 집단 마인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쥐의 경우에는 넓은 공간에서 먹이가 풍부할 때에는 번식을 왕성하게 하지만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한정된 자원의 그 개체수가 아주 많아지게 되면 동성 성행동을 보이는 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서 번식이 조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한된 공간과 먹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돼서 번식을 하게 되면 종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쥐들은 동성애에 대한 어떤 별도의 문화적 포장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 사용할 필요도 없죠. 집단 안에서 동성애적인 유전 형질을 많이 가진 개체가 상황에 따라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그게 쉽게 발현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영아 사망률도 높고 또 농사 일손이 많을수록 좋았던 시절에는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선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악이었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동성애 역시 큰 죄악으로 인류는 계속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인구 포화 상태인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종의 생존을 위한 그런 기준도 변할 수 있으며 제도나 또 문화와 같은 우리의 포장지도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식적 사고나 관념 또 문화의 포장지가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혹은 소수의 인권에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류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출생률 하락뿐 아니라 우리 마음과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지구온난화라든가 자원의 고갈과 분배, 또 세계화, 또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 발전, 또 노동구조와 가정구조의 어떤 변화, 또 유전자 가위를 비롯한 그런 생명윤리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문제들 같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급격하게 바뀌는데 그것을 반영한 발상의 전환이나 혹은 제도, 문화의 변화가 그 뒤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 집단은 도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간은 선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라고 하면 심리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독심술이나 관심법처럼 사람을 겉에서 한번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혹은 생각을 알아맞추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고 또 문과, 이과 이런 문과, 이과적인 성격을 모두 지닌 그런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1879년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의 빌헬름 분트라는 분이 심리학 실험실을 만든 그 해를 심리학이 만들어진 해다,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그런 이해 방식을 과거 사념적이고 주관적인 것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런 것으로 좀 바꾸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심리학 실험실을 만든 1879년 이 해가 바로 심리학이 철학에서 독립된 그런 해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인간은 선한가라는 질문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아니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어떤 중립적이거나 혹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맹자와 순자의 성선설과 성악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문학과 예술에서 단골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비단 철학자나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들 역시 인간의 본성에 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근거들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 역시 다양한 경험적 관찰과 또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적 행동과 판단에 대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선한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본디 선하게 태어난 것일까?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도대체 선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선과 악의 기준은 원래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것 역시 가변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어렸을 때는 이런 것이 선악의 기준이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권위에 의해서 선악의 기준이 주어졌을 수도 있죠. 지금도 여러분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악이 구별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도대체 우리 인류가 선악이라고 구분하며 분류해온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인 선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경한 일이 되나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무엇이 선이고 또 무엇이 악인지를 섣불리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하거나 혹은 악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선하거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이유나 그 마음의 과정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그 길로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층이었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았죠. 결국 어떤 사마리아인, 즉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배척받던 그런 계층이었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정성껏 도와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1973년 프린스턴 대학의 두 심리학자 존 달리와 다니엘 배튼이라는 이 두 사람이 했던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심리학자들은 그 당시에 프린스턴의 신학교에 다니는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40명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게는, 즉 20명에게는 성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다른 20명에게는 신학생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나 발표를 녹음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서 다른 건물에 있는 그 사무실로 좀 이동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20명의 각 집단의 신학생들 중에 또 다시 반반씩 이렇게 무작위로 나눠서 절반의 신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좀 가라. 빨리 이동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고, 나머지 절반의 신학생들에게는 이거 뭐 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일단 이동하신 후에 거기서 잠시 기다렸다가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연구자들은 각 신학생들의 그 이동하는 경로에, 한 건물에서 이제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경로에 그 신학생들은 잘 모르는 그 연구 조력자를 배치해 놓았는데요. 이 연구 조력자는 그 이동 경로에 쓰러져서 호흡결 이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자들은 어떤 조건의 신학생들이 이 호흡 곤란을 겪어서 이렇게 그 공경에 빠진 이 사람을 도와주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한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혹시 그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데 차이가 있었을까요? 실험 결과는 이 두 집단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된 설교를 할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타적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대신 시간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그 쓰러진 사람에게 63%가 도움을 준 반면에 서둘러 이동하도록 한 사람들은 단지 10%만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없는 이런 상황이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도 만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만드는 것이죠. 이 연구가 재미있는 점은 앞으로 목회자나 신학자가 될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신학교 중에 하나인 그런 프린스턴 대학 그 신학교의 신학생들조차 공경에 빠진 사람을 잘 도와주지 않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실험에서 전체 40명의 신학생들 중에서 약 40%만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었고 나머지 60%는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무튼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다수였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과 그 사람의 종교적 신념이나 동기와는 별 상관이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점이죠. 앞으로 목회자나 신학자가 될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더 도와주고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여러분은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이타적 행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이타적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우리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과 윤리를 소리 높여 외치던 지도층 중에 우리에게 실망과 충격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그 사람의 내적인 기질이나 성격, 인격,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내적 귀인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인격, 능력 이런 것들은 다 내적인 요인이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적 귀인 오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누군가 성공하거나 실패했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능력이 좋거나 혹은 나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와 같은 그런 인성 문제에 오랫도록 집착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많은 행동은 단순한 운이나 환경, 그리고 매 순간 처한 상황이나 상태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많은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타적 행동과 관련된 하나의 실험이고
우리 대부분은 이타적 행동을 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이타적 행동은 아니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 역시 우리는 선한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화나 서적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행위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 성적을 높일 수 있다면 또 어떻죠?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큰 이득이 기대될 때 우리 뇌에 중격 측좌핵이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Nucleus accumbens라고 하는 이런 중격 측좌핵이라는 영역이 큰 이득이 기대될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면 치팅하는 것, 속임과 같은 그런 부정직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2014년 아베와 그린의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활성화를 보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혹은 자신의 양심이나 소위 착한 자아를 배신하고 부정한 이득을 향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뇌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죄악을 낳게 되는 어떤 신경학적 기전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법과 윤리, 규범을 잘 지키며 선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유혹, 이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세바스찬 스피어와 그의 동료들이 2020년 PNAS라고 하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아주 좋은 저널에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사람들의 정직 혹은 부정과 우리 인간의 인지적 통제 간의 관계를 행동 실험과 또 뇌 이미지를 찍는 뇌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우리가 보통 fMRI라고 하는데요. 이런 fMRI 기법을 이용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정직과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 가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품위 가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지가설입니다. 품위가설, 영어로는 grace hypothesi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레이스 가설, 품위 가설은 성선설과 유사하게 사람들은 원래 정직한 본성이 있어서 정직한 것은 아주 자동적이고 쉬운 것이며 때때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는 이 정직한 본성을 억누르는 그런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가설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의지 가설, 영어로는 will hypothesis. 그래서 의지 가설은 성악설과 유사한 것으로 사람들은 본래 이기적이고 부정직하여서 정직하려면 유혹에 저항하려는 노력, 이런 의지, 인지적 통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동안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이 두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행됐는데 어떤 연구들은 품위 가설을 또 다른 연구들은 의지 가설을 지지하는 좀 뭔가 모순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가령 이전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보다 진실을 얘기할 때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 또 시간 압박이 있거나 인지적인 부담이 있을 때는 거짓말을 덜 하는 것을 발견한 연구, 이런 것들은 품위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죠. 이런 연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들에게 잠을 잘 못 자게 하거나 인지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부정직한 행동이 더 유발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연구, 이런 연구는 또 의지가설을 지지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적 연구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와 실험 방법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은 실험실 상황에서 어떤 집단 자료만을 분석해서 어떤 시행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스피어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특정 시행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들이 실험에서 얼마나 속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속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지적 통제와 관련된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실험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실험에서 우선 실험 참가자들에게 인간의 시각 탐색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한 후에 화면에 그림 한 쌍이 나오면 이 그림에서 다른 곳 세 곳을 찾도록 요구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다른 그림 찾기 과제 같은 겁니다. 그림 한 쌍,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다른 데는 다 다른데 세 곳이 다른 곳이 있으니까 그 세 곳이 어디가 다른지를 찾는 것이죠. 이런 과제들을 쭉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쌍의 같은 그림 중 하나의 그림에 어떤 사물을 지우거나 혹은 추가하기도 하고 색을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곳을 만들었는데, 참가자들에게는 이 한 쌍의 그림에 다른 곳이 세 곳이 있으니까 그곳을 모두 찾으면 예스 반응을 누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각 참가자들에게 총 144개의 그림상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 반은, 즉 72개의 쌍은 실제로 다른 곳이 3개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나머지 72개의 그림상은 다른 곳이 3개가 아니라 1개 혹은 2개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가자들은 모든 그림상에 다른 곳이 3개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림상은 실제로는 72개에서 3개를 발견했을 때 예스 반응을 누를 수 있는 거지만 나머지 72개에서는 예스라고 누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3개가 없었으니까, 다른 곳이. 각 그림상은 6초 동안 제시되었고 매 시행마다 참가자가 다른 곳 3곳을 모두 찾았다고 보고하면 그리고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참가자들은 절반의 시행에서, 즉 72개의 시행에서만 예스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다른 곳 3곳이 어딘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더 큰 상금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절반, 나머지 그 3곳이 다른 곳이 없는 그런 72개의 쌍의 그 절반의 시행에서도 얼마든지 예스 반응, 이 경우에 거짓말이죠, 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한두 곳만 다른 그림상에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혹은 정직하게 대답하는지 알 수 있었고요. 이때 이들의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뇌 영상을 통해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총 40명의 참가자들의 그 속임 행동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총 72번에 72번에 속일 수 있는 시행에서 한두 번만 속인 상대적으로 정직한 그런 참가자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참가자는 한두 번만 정직하게 반응하고 모두 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부정직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상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평균 26%의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 반응을 한 정도는 사람마다 아주 낮은 정도부터 아주 높은 정도까지 아주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 재미있는 발견은 우리 뇌에서 인지 통제와 관련이 있는 전대상 피질, 그 다음에 하전두회, 이런 영역이 있는데요. 이 두 영역의 활성화가 정직한 사람과 부정직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역, 이 두 영역이 활성화될 때 평소에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정직한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나 사기꾼이 정직한 언행을 하는 것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최근 연구가 정직과 속임 행동만을 대상으로 측정하기는 했지만 이를 선과 악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곳과 선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곳, 이것이 우리 뇌의 같은 곳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 기초한다면 더 선한 사회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한 사람은 고민하지 않게, 악한 사람은 고민하게 만들면 되죠. 이미 선한 행동에 익숙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런 행동이 발현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선한 사람들이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매우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악한 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악행에 대해 일일이 고민하고 숙고하도록 만들어야 그나마 선한 행동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가? 분명한 것은 정직하거나 그렇지 않은 인성은 유전과 학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정직과 부정 혹은 선과 악이라는 그런 스펙트럼상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성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들이 빈번하게 혹은 습관적으로 표출되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또 우리에게 선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 늘어나고 비록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부정한 행동을 억누르고 선한 행동들을 늘렸더라도 어느 순간 그런 행동들이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발현된다면 그 인성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 그리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